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유진 오니르 드라마, 이제 드라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유진 오니르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 미국 드라마를 세계 무대에 올린 미국 작가로는 그 출생 연도가 가장 빠른, 우리가 드라마 작가를 몇 사람 더 할 건데 가장 빠른 작가 중에 하나가 유진 오니르입니다. 1888년생입니다. 보면 아주 번듯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브로드웨이의 한 호텔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이제 자세히 나와요. 이 태어난 자리가 지금은 스타벅이라 그래요. 스타벅이란 데인데 여기에 브로드웨이 노스 이스트 코너 이렇게 여기인데 이 주소가 외벽에 간판이 잘 붙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뭐 미국 갔을 때 여기는 못 가봤어요. 미국 계신 분들은 좀 가서 간판이라도 좀 잘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거든요. 여기에. 지금은 이 빌딩, 옛날에는 아니랬죠. 이 빌딩에 이제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다 그럽니다. 이건 내가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 계신 분들 가면 뉴욕이라는 데가 참 그래도 이런 거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역사적인 유적지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조상들이 아일랜드계입니다. 아일랜드계 인기 연극 배우였던 제임스 오닐과 엘라 어머니입니다. 이 집안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배우입니다. 셋째 아들. 딱 보면 이게 딱 보통 인물이 아니죠. 배우처럼 생겼죠. 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별로 이렇게,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였는데 점점 몰락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불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진 오닐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막 유명했던 건 잘 몰라요. 5살 때의 유진 오닐. 이거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몽테크리스토 백작 할 때 에드몽 당테스 연기할 때 그때 한 장면, 이걸 그냥 기념으로 남아있었던 사진.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명배우로 날릴 때 이 아버지가 햄릿하고 그런 유명, 가장 장기가 햄릿이랬다 그럽니다. 자, 아버지가 순회극단 배우로 전국을 또 돌았습니다. 그 순회극단이니까 가는 데마다 그냥 싸구려 호텔에 짜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서 태어난 거죠. 죽을 때도 호텔에서 죽어요. 유진 오닐이 호텔에서 태어나서 호텔에서 죽어요. 7살 때 이제 기숙학교에 들어갔지만은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왜? 하도 떠들어다니고 불안한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 입학한 후에도 적응을 못했다 그럽니다. 이때 이제 적응 못하니까 되게 보면 이제 학교에 공부나 어디 잘 친구들하고 적응도 못하고 이런 애들일수록 이제 좀 장난기가 심해지고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술 먹고 기백을 부린다거나 막 친구들 간에 좀 이렇게 자기가 돋보이려고 이상한 행동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는데 이때 행동 중에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윌슨 교수. 이게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한 대통령이 되는 윌슨 교수입니다. 이 윌슨 교수가 교수하다가 총장까지 지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윌슨 교수 창에, 괜히 교수 창에 윌슨이 누군지도 몰라. 모를 그냥 맥주 마시고 맥주 빈병을 그냥 교수실 창으로 딱 던졌는데 그게 윌슨 교수 창에 맞았다 그럽니다. 이런 정도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치기 어린 장난꾼, 치기 어린 장난꾼이었다. 이제 자기 집안과 나중에 자세히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이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뛰어난 게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드러내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그냥 좀 기백이 있는 그런 애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6년 동안 남미와 뉴욕을 떠돌며 선언 했다는 겁니다. 이때 세계 산업 노동자들을 해양 운송 노동자 연합, 지금으로 치면 노조죠, 노조.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 활동을 한 겁니다. 이것도 무슨 뭐 자기가 의식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같은 일꾼들 옆에서 다 하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 같이 해버린 거지. 21살에 캐슬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특별히 뭐 무슨 로맨스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헤어지거든요. 3년 만에 헤어지고 이때 첫 아내로부터 아들 오늘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건 나중에 커서 그리스 문학 교수가 됐고 이상하게도 12살 때까지 아버지 만난 적도 없고 어머니 밑에서 크다가 나중에 자살이에요.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40세죠. 40세 젊은 나이에 이 아들이 교수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이 유진 올릴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가 특히 그 좀 약간 정신 이상이에요. 약간의 정신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근데다가 생활도 아주 부자거나 그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떠돌이 배우였고 이래서 이제 그게 그냥 그대로 뭐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방랑과 술에 의지하다가 1911년에 자살하겠다고. 그리고 이거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살만 뭐 하느냐 뭐 하고 맨날 인생이 이상하다 하고 술 마시고 난 그런 사람 보면 참 이상하게 짝이 없어. 살면 뭐 하느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 고민하는 동안에 그냥 밥 먹을 궁리나 하면 되거든. 밥 먹고 즐길 궁리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괜히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막 이래. 그렇다고 나중에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철학자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 키울 때 애들이 그런 거 자꾸 고민하면은 애가 이상하니까 빨리빨리 바로잡아 주세요. 그런 애들 나중에 가면 청소년기에 꼭 이 문제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술 먹고 뭐 괜히 혼자 막 이런 고민하는 나는 뭐냐 어떤 존재냐 하고 괜히 그런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애들 참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결핵에 걸려가지고 양소 들어갔다가 입원하는 동안에 할 일이 없어서 책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인 독서를 처음 한 거예요. 이때 본 게 누구냐면 스티베리라는 이게 이제 스웨덴의 극작가거든요. 스웨덴의 인류 극작가입니다. 극작가이자 소설도 쓰고 이래서 여러분 스웨덴 그 스톡홀름에 가면은 스틴베리가 살던 아파트가 지금 스틴베리 문학관에 되어 있거든요. 그요 이 사람의 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생일이 되면은 골목에 그냥 생일 축하 인파가 확 몰려들 정도로 스페인에서는 최고 문호입니다. 스탠드베리가. 지금도 스페인에서 스탠드베리를 능가하는 명성을 가진 문인이 없어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드라마를 많이 썼어요. 유럽에서 이제 세계 드라마 역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희극. 고대 그리스 비극이 특히 최고고 그 그리스 비극을 능가하는 비극은 로마, 르네상스, 근대까지 없어요. 프랑스 고전주의에 이제 3대 극작가가 있고 유명한 3대 극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에 와서 그리스 고전주의와 비견될 만한 그런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 영국사는 간단해요. 그리스 고전 비극, 그 다음에는 프랑스 고전 극, 셰익스피어. 그 뒤에는 또 별 거 없어요. 그러다가 신드베리와 입센. 여러분들 입센은 다 알죠. 인형의집. 입센에 와서 근대극이 처음으로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드라마가 소설하고는 달리 좀 황무지입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그 스트리트 베리를 본 거야. 이또 뭐 자기가 일부러 골라서 본 게 아니고 그냥 그 영원에 있던 책을 그냥 본 거겠죠. 보는데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왜? 그동안에 별로 독서나 독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야, 나도 드라마 써봐야 되겠다. 이래. 말하자면 아주 늦게서야 드라마를 써보겠다는 그 계기와 그 각오를 선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극에 흥미를 느끼게 돼가지고 퇴원 후에 하버드에서 정규 과정이 아닙니다. 창작 습작 과정 하는데 드라마반에 들어가요. 들어갔다 들어보니까 또 자기가 막 스니베리 보고 막 좋아하던 그거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나가요. 안 나가다가 그래도 연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브로드웨이 갑니다. 그 가서 막 그 이제 그 브로드웨이는 뭐 전체 거리 전체 다가 연극인들이니까 연극이나 드라마 작가나 뭐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 모인다니까 작가나 이런 사람들 모인다니까 그거 갔다가 거기에서 존 리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친해져요. 존 리드는 누구냐? 존 리드는 내가 이름 빨간글씨 해놨잖아요. 빨간글씨 해놓으면 이름 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부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들어보고 관심 있으면 봐도 돼요. 존 리드는 이게 이름입니다. 존 실라스 잭 리드. 그냥 존 리드 그냥 그래 부르면 돼요. 1920년에 죽었거든요. 기자입니다. 기자이자 시인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그 당시 미국의 기자들이 그 좌파 기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아마 존 리드도 굉장히 유명한 좌파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언론가 중에 유명한 기자였어요. 이랬는데 이 존 리드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왜 그러냐 하면은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나잖아요. 이때 러시아 가서 러시아 혁명을 발생 때부터 성공할 때까지 다 취재합니다. 그래서 르포가 세계를 흔든 10일간 이 책이요 세계 명제입니다. 이거 뭐 나는 그냥 일찍부터 이 책을 다 봤는데 이걸 보면 그 러시아 혁명 의미를 잘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건지도 몰랐는데 이 책이 처음으로 직접 모스크바에서 혁명을 다 보면서 모스크바 또 이제 생트페테르부르크 이 양쪽에서 다 그걸 취재해가지고 그대로 쫙 이렇게 썼는데 통계면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명제입니다. 명르포. 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 저자가 바로 존 리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커뮤니스트 레이버 파티, 말하자면 그 공산주의 노동자당 그 창설자 중에서 하나이기도 하고. 그 이제 소련을 하도 좋아해요. 소련 혁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1920년에. 죽으니까 크렘린 월 네크로폴리스라는 이건 이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그 크렘린에 그거는 이제 벽에다가 그걸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크렘린 가보면 벽에 이렇게 간판만 붙어 있어요. 간판 쫙 붙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벽에 올라갈 정도 되면은 그 당시 모스크바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랬는데 존 리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아내도 여성 운동가입니다. 아내는 루이지야. 아내도 여성 운동가예요. 혁명가예요. 여자거든. 존 루이스 1936년까지 살았는데 러시아 혁명 지지 기자였습니다. 기자 출신이에요. 그니치 빌리지 시절에 유진 오닐도 친하게 지냈고 이 여자하고 화가 바스버그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존 리드한테 시집을 가거든. 그러니까 저절로 유진 오닐도 존 리드와 친하게 지내게 된 거죠. 굉장히 이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둘이 가까웠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왔거든요. 한국에도. 레즈라는 겁니다. 예. 미국 역사를 한 건데, 그, 존 리드나 이 친구들이 그냥 다 나오는 영화예요. 레드라는 영화죠. 자, 그러다가 이혼 빨리 했죠. 하고 떠돌다가 두 번째 마누라를 만납니다. 두 번째 마누라는 애그네스 볼턴입니다. 이 여자는 유명한 소설가예요. 성공한 소설가입니다. 통속 소설로. 그러니까 뭐 별로 문화에서는 안 알려주죠. 근데 이 처가 동네가 어디냐면은 이 여자가 살던 동네가 포인트 플레전트 뉴저지주의 그 지명 이름이, 동네 이름이 포인트 플레전트야. 여기서 지내면서 두 아이를 가졌고, 또 1929년에 또 이혼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병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유진 오늘께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 형제들, 남매들 간에 다 거기 내려와요. 오늘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조금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뭐 이리 정책하거나 이게 안 돼요. 좀 뭔가 나서 빠진 인간 같은 그런 인간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도 그냥 뭐 좋아하다가도 또 금방 뭐 변덕 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래 돼가지고 봐요. 얼마나 너무 빨리 이혼하지 않아요? 이게 가족들. 아까 앞에 볼 때는 점잖은 유진 온일 모습이고 성공했을 때고 이게 지금 이게 어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문제 있어 보이죠? 이런 남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처갓집 있던 마을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지금 사진이니까 좋지요. 그때 이보다 못했겠죠. 두 딸 낳았거든. 큰 딸은 약물 중독자가 돼요. 봐요. 그대로 유전된 거예요. 그 다음 딸은 첼리 채플린의 마지막 마누라가 됩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언 첼리 채플린의 마지막 마누라가 돼요. 그런데 첼리 채플린하고 사귄다는 소리 듣고 오닐은 반대야. 그래가지고 이 딸 만나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1943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둘째 딸이. 이게 그겁니다. 이게 둘째 딸이고 이게 첼리 채플린이고. 첼리 채플린 하면 여러분 막 모자 쓰고 이렇게 걸음 이렇게 걷는 것만 보다가 이런 모습 보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 나도 이게 진짜 첼리 채플린 맞나 찾아보니까 이 얼굴이 맞아요. 번듯합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 코미디언 김미갑 씨가 그냥 만나보면은 그렇게 점잖았대요. 그 코미디 김미갑이가 만나마저 참 약간 이렇게 탁 이렇게 적혀가지고 뭐 말도 천천히 하고 이랬는데 맨날 영화에서 보면 막 해가지고 합주기처럼 그랬거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출세작입니다. 지평선 넘어. 이게 이제 첫 퓰리처상을 받거든요. 이 작품은 내가 이게 고등학교 때 이걸 봤는데 이걸 보고 나도 막 유진 온일에 한번 빠졌어요. 너무나 그 좋아가지고. 근데 왜 좋았더냐 한번 보십시오. 이 줄거리는 간단해요. 보통 평범한 시골 농가 그런 잘 살지도 아주 못 살지도 않은 보통 평범한 농가집에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동생 로버트는 형과 대조적이야. 형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형이야. 로버트 앤드루즈야. 근데 루스라는 이 처녀애가 이 형제가 다 좋은 거야. 그리고 이 형제가 다 루스를 좋아해요. 함께. 좀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다르죠?
지금 같으면은 앤드루를 선택하겠지만은 처녀 때는 로봇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다 그렇게 변합니다. 자기의 취향도. 남자를 보는 눈도. 또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도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래 되면은 시집 가려면 앤드루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마음은 이쪽이 더 끌리는 거예요. 나만 로맨틱한 남자한테. 이래서 근데다 또 프로포즈하는 방법도 달라요. 현실적인 남자는 현실적인 어떤 뭐 생활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이 로버트는 동성 로버트, 낭만적인 로버트는 막 시를 가지고 막 이래 하고 이래 넘어간 거야. 그래서 동생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 쓸 때도 소설 쓸 때도 사건이 필연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자기 좋아하는 남자 골라서 사니까 그럼 행복하게 살까? 이런 설정에서 이제 쭉 해보면 이 드라마 앞으로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하는 걸 전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은 상심해가지고 바다로 떠나버려요. 그냥. 그 소식도 없어. 로버트는 이제 자기 꿈을 이루고 사랑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로맨틱하니까 일도 잘 안 하고 맨날 소주 한 병 까고 이러니까 농토가 폐하가 돼버려요. 또 그러니까 건강도 나빠져. 또 뭐 사랑하는 여자 하는 게 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뭐 미워한 여자하고 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렇지 꼭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남자 책임이죠. 그러나 남자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다. 그래 생각하는 남자는 드물어요. 특히 로맨틱한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만 생각할 줄 알아요. 이만큼 시야가 좁은 거죠. 이러니까 앤드루 점점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앤드루가 세월이 흐른 뒤에 엄청난 성공을 해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왔거든. 그 형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로맨틱한 이거는 지평선 넘어 저쪽 어디에 있다. 형은 아마 그런 데 갔다 온 모양이다. 그때서야 오히려 동생은 형이 갔다 온 그 지평선 이걸 로맨틱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 지평선 너머 쪽으로 나도 새로운 세계를 갖고 싶은데 이걸 동경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그 갑갑한 속에서 그 이래 살아 그 로맨틱한 건 다 있잖아요. 그 나이 되면은 사춘기에. 근데 그런 로맨틱한 속에서 이 소설을 보니까 상당히 눈이 번쩍 떠져요. 이 로맨틱한 것이 이런 그야말로 그냥 그 환상적인 로맨티시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로맨틱해야지. 현실성 없는 로맨티시즘은 결국은 그 삶의 패배다. 뭐 이런 생각을 깨우쳐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또 내가 뭐 그렇게 그 책이 많았던 것도 아니니까 그 특히 또 드라마는 잘 없어요. 읽을 거리 중에. 소설은 많아도.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내가 좋아했던 옛날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황제 존스. 이게 또 오늘 돈벌이 많이 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은 이건 여러분 이것도 영화 됐어요. 루진 월큰 거의 다 영화 다 됐습니다. 지평선 너머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연극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이 황제 이거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브루투스 존스. 심대차의 진군이었어요. 살인범이었고 침대가 진군 같으면 뭐 막갑하죠. 어떻게 하다 사람도 죽였고 지역 살다 탈옥을 해가지고 서인도 제도의 한 섬에 갔어요. 이제 그 탈옥했으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도망갔다가 이제 배 타고 나갔다가 서인도 제도에서 이제 파산해가지고 내렸거든.
서인도제도 얘기를 하는 데는 뭐 온갖 희한한 섬들이 많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데죠.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너무나 어리석거든. 여기 자기가 생각을 해. 아, 여기서 내가 황제 노릇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갖고 간 물건 몇 개 갖고 가지고 막 맛을 부리고 뭐 이래 해가지고는 또 뭐 뭘 그런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이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겁을 슬슬 내는 거야. 막 이렇게 받드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황제가 되자. 이런 야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 있을 때 마침 이제 이 브루투스 존스를 부추긴 게 누구냐 이거예요. 헨리 스미더스. 런던 출신 상인이야. 어떻게 가다 그거 가보니까 이런 고약한 친구가 있거든. 이 친구는 또 이제 침대 진군에다 이러니까 막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난폭하고 잔혹하게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그러진 않거든. 그러나 머리는 얘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잘 살려면은 이 존스를 잘 해가지고 완전 그냥 왕으로 황제로 모셔가지고 그 밑에 내가 하면은 이 원주민들 다 다스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사실 한 나라도 이렇거든요. 한 나라 지도자라는 것도. 이래서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막 아주 그야말로 그냥 온갖 난폭한 짓 뭐 작고 형체없는 두려움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난 거죠. 이게 뭐냐면은 간수, 농장주, 노예, 경매인, 노예 뭐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쭉 이제 이 존스 황제의 환상으로 쫙 자기 겪어본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존스가 막 도망가요 지 혼자. 그러니까 환상에 빠져가지고 공포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총을 쏘는 거야. 아무데나 대고. 그리고 탄환이 고갈돼요. 탄환 다 써버렸어요. 탄환 없으면 이제 원주민 다스리지도 못해요. 총으로 그냥 다스렸는데. 그런 공포 속에서 이 황제가 그냥 죽어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이제 황제가 돼서 잘 살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 횡포해지거든. 그 원주민들 간에 불만도 많이 자꾸 늘어나기를 하니까 공포 속에서 자기가 내가 이래도 잘못하다 죽겠다. 이렇게 겹친 겁니다. 환상과 원주민들의 저항과 이렇게 겹쳐가지고는 막 총을 쏘고 뭐 해가지고 원주민들 죽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공포 속에서 죽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폭군은 말로 같은 걸 한 서인도제도 한 섬을 무대로 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게 참 볼만하죠. 그 다음에 안나 크리스티 가는 건 창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안나 크리스티 그레타 갈보가 주연했다 그래요. 이 영화 나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털보 원숭이. 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이런 작품 보면 어때요? 유진 오닐이 굉장히 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을 주제로 잡았잖아요. 이러니까 미국 시민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락 그냥 유명한 극작가로 출세해버린 거죠. 그다음 털보 원숭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털보 원숭이 가만 뭡니까? 원숭이도 다 털이 있는데 인간이에요. 인간이 털이 많으니까 그냥 별명이 털보 원숭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요. 대서양 횡단 정기선의 배, 정기선의 화부 양크라는 이름이 양크입니다. 이름 보면 이게 이제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 미국 백인 뭐 이런 데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 천한 천덕꾸러기 이름 같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쇠니 뭐 그런 거죠. 산업화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노동자예요. 나름대로는. 그랬는데 나대세 철강 사장의 딸
밀리르 더그러스라는 여자 처녀애가 대학에서 사회보장이 전공이야. 사회보장 문제 전공인데 하청 노동자 현장에 갔어요. 이 배에서 양크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이 양크가 이제 막 털이 이래 막 나고 막 몸집 크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보장 연구한테 하면 적어도 하층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하층민 중에서도 너무나 특이한 신체 구조에 그냥 야만적으로 보이니까 놀라가지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연구하러 왔다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양크가 이상하다. 내가 짐승인가?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마르크스주의자인 롱이라는 사람이, 롱이라는 청년이 불평등 사회의 현장을 알려주는 거. 왜? 이 양크를 가만히 보면은 우선은 신체 구조나 뭐 옷, 그 의상이나 뭐 이런 게 너무나 야만적이고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워낙 튼튼하고 그냥 기괴하게 생겼어. 털이 쑥쑥 나고 털보 원숭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롱은 마르크스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양크를 데려다가 유형 5번가 맨하탄에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고 이제 이 롱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주면서 양크를 좀 계몽시키려고, 계몽시켜서 자기가 친구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좀 선전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겁을 내고 막 말도 안 하고 들어가면 막 쫓아내고 이러거든. 근데 결국은 뭐냐면 혼자 다니다 유시장에 갇혀버려. 갇혀가지고 있다가 별 죄도 없이 갇혔으니까 풀려났거든. 풀려나서 급진주의 세계 산업노조 집으로 찾아가요. 갔더니만은 이런 말하자면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단체에서도 이상하게 보더니만은 야, 얘 간첩이다. 이걸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대해주고 이러니까 동물원 고릴라 이렇게 가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비슷하고 느끼거든. 그런데 자기하고 닮았으니까 가까이 갔어요. 가니까 고릴라가 그냥 양크를 딱 잡더니만 목줄을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작품 줄거리입니다. 헤어리 에이프. 이것도 뭐 연극도 수도 없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인터루드. 이제 번역을 하자면 기묘한 막간극 그런 거죠. 이게 5시간 공연 시간 때문에 무대에는 1928년에 5년 뒤에 올랐는데 이 드라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가장 리얼리티가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1919년 8월부터 1944년까지 25년 동안에 여주인공 니나의 삶을 이 여주인공은 눈을 통해서 쭉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죠. 브로드웨이 초연에서는 426회 장기 공연을 했고, 근데 이 내용 중에는 낙태, 간통, 동성애 온갖 소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공연 금지도 당해요. 그럼 내용 줄거리 자체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매력 있는 처녀 니나와 6명의 남자 간의 관계. 이걸 그냥 니나를 여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영적 전성시대 같은 거야. 우리 식으로 치자면은. 이 니나를 가운데 두고 그 니나한테 접근해오는 6명의 남자하고, 이걸 쭉
혼자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내준 거거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니나는 남성들께서 아버지, 어떤 남자는 아버지, 어떤 남자는 연인 같은 남자, 어떤 남자는 남편 같은 남자, 어떤 남자는 아들 같은 남자, 같은 남자라도 다 이게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해요. 왜냐하면은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남자는 무엇인가를 하는 데서는 이게 제일 좋은 드라마예요. 등장인물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대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큰 활자로. 의식의 흐름은 방백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유진 올릴 드라마가 이상해요. 지평선 넘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지평선 넘어도 드라마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무대에선 드라마를 하면서 밑이나 옆에다가 자막을 넣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 비극이나 뭐 이런 걸 보고 그때까지 있었던 영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기교를 살린 극입니다. 멋진 드라마, 멋진 시적인 항구절로 그냥 딱 뭐 항구절 딱 넣는 그런 기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건 아예 희곡 자체에다 그렇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십시오. 고든 쇼. 이거는 니나의 이상적인 첫사랑이야. 그런데 첫사랑은 항상 실패해요. 어떻게 실패하냐. 이 첫사랑은 제1차 세계대전 파이러트로 출전했다가 죽어버려요. 그럼 니나는 어때요? 평생을 이 남자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와도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떤 이 남자는 아버지 같다, 오빠 같다, 뭐 선생 같다, 뭐 친구 같다. 그런 남성이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능을 다 가진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이제 딱 부각이 된 거죠. 첫사랑이기 때문에. 왜? 그것도 첫사랑이 결혼하면 그 남자도 별거 아니거든요. 살아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결점이 많을 텐데.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환상으로 남거든. 그러면 그 뒤 남자는 다 그보다 못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첫 애인을 잃어버린 남자. 이것 때문에 방탕해진 겁니다. 이건 니네 아버지입니다. 고든과 결혼 반대했어요. 결혼해도 이제 남편 잃어버리고 과부가 될 판인데, 근데 아버지는 또 그걸 알고 반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딸의 분열을, 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자기 생각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남자하고 사랑을 방해했다. 그때부터 이제 방탕해진 겁니다, 여자가. 그럼 아버지는 왜 이랬을까? 딸 독점력으로. 여러분, 딸 그렇게 놓으면 아버지가 딸 너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아주 안 좋아요. 딸에게도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그럼 니나 리즈. 애인 고든 죽기 전에 육체관계를 못하는 한으로 난잡해졌단 말이죠. 니나. 이게 주인공이거든요. 결혼 반대하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전선에 간호사를 지망해서 나가가지고 치료하다가 그냥 잠깐 좀 마음이 내키면은 육체도 제공하는 거. 자기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첫사랑하고 한이 맺혔거든. 육체관계 못 해주고 출전해서 죽어버린 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내 몸이 뭐냐하고 이래버린 겁니다. 여러 남성을 거치지만 다 불만이에요. 아들에게 의지하려 하나 그자 독립해 나가버리자 또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고 돼지 같은 여인상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돼지 같은 여인상, 남성을 다 구원해준 돼지의 여인상이고 45세 경멸하던 남편의 죽자 독신으로 자기 기다려준 마스터인과 또 재혼해요. 그래서 아버지 옛집에 들어가 살아. 아버지 죽었으니까. 결국 니나는 딸에서 연인으로, 그 다음에 아내로 변해, 그 다음에 어머니로 변해, 다시 딸로 순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남자에 따라서 어머니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이렇게 변해가다 결국 마지막에 딸로 돼가지고 죽어버린단 말이죠. 레드 다렐, 고든쇼의 친구로 신경과 의사입니다. 니나가 낳은 아들 고든의 생부.
샘 에반스 무능한 니나 남편입니다. 니나가 임신했으나 남편 부모 반대로 유산돼요. 니나가 다렐과 사이에 임신한 걸 속여가지고 남편 아이라고 용기를 줘가지고 남편을 성공시켜요. 고든이 친아들인 줄 알면 굉장히 성공해요. 아내 니나로부터는 멸실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남자가 이제 니나가 그 결혼한 남편이 무능하다고. 여긴 바로 그 이슬동 가장 오래 산 남자거든. 근데 그 사실은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딴 남자 애를 뵀단 말이야. 뵀는데 그걸 이제 너 거 아니다. 네 애 아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막 너무나 열등식이 젖어가지고 여자에 비해서. 그랬으니까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다. 아들 잘 키우려면 당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잘 구슬러가지고 남편을 성공시켜요. 시켰지만 니나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를 우습게 본 거죠. 이제 딱 그 관계를 알겠죠. 여자 기능 중에서 하나입니다. 마스덴 아버지 해리의 지혜자로 무능한 소설가야. 니나 마지막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에 결혼한 남자. 고든 에반즈 니나 아들이라. 어머니 소유욕으로 결혼을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니나가 자기 자신이 첫 애인하고 육체관계도 못 가지고 그 첫 애인이 그렇게 군에 출전하기 전에 한번 육체관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헤어져 남자가 죽어버렸거든, 첫 애인이. 근데 어머니가 딸에 대한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 참 그 여성의 운명이라는 게 딱 느껴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모든 신의 아이들은 날개가 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